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전 후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재건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는 점차 우경화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 일본 현대사는 저스티스 채널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적인 얼개만 구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할 것이라 자신하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까먹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패전과 함께 도쿄에는 연합국 총사령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메가더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덴노를 통하여 일본을 간접 통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 여론은 덴노를 전범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그것은 일본의 엄청난 군대를 상주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쇼와 덴노는 사령부의 요구에 따라 나는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라는 인간 선언을 하면서 전국을 순행하였고, 현인신으로 군림하던 덴노는 다시 상징적 덴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사령부가 취한 조치는 일본을 비군사 국가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군수품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육해군을 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배후가 될 수 있는 재벌을 독점금지법, 주식보유 상한제 등을 통하여 해체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20세로 낮추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며 민주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했지만 메가더는 평화헌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전히 덴노를 전범으로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영향을 받았던 대일본 제국 헌법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으로 바뀌어 1946년 11월 공포되었습니다. 한 세기 전 미국인 페리에 의해서 근대 제국주의 국가로 들어선 일본은 다시 한번 미국인 메가더에 의해서 현대 국가로 들어서게 되며 미국의 하부 구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래 미국은 동아시아를 중화민국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뜻과 달리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변화했습니다. 중국 대신 일본을 반공의 거점으로 삼고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급격히 추진한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0년 7월에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면서 공산주의 성격을 가지는 노조를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아울러 정계는 물론 공무원과 언론사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을 모두 축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타서 A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던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인물이 슬그머니 정계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1951년 아시아의 피해 당사국들을 배제한 채 파행적으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며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미국에게 군사기지와 주둔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독립국으로 새롭게 출발한 일본 내각은 미 군정이 만들어 놓은 각종 제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는 다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인권은 다시 애국심 뒤로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보 세력은 요시다 내각의 대미 종속적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저항을 기반으로 이전 군국주의 사회로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며 사회당 통합을 이루어냈고, 총선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헌법 개정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수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며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당이 집권하면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될 것을 우려한 재계가 적극 나섰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좌경화를 우려한 미국 CIA도 우파 집권을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그 결과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던 보수 진영이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으로 뭉쳐서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하는 최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955년부터 자민당과 사회당이 대립하는 양당 구조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5호 체제라고 합니다. 5호 체제가 시작된 이듬해인 1956년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패전 후 11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기시 노부스케 내각도 출범하였습니다.
평화헌법 구조는 일본에게 군사비 부담을 경감해 줌과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도 받게 해주면서 그 돈을 설비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반공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본도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국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과도 국교 정상화가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 가능성, 중국의 핵실험 성공 등을 보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도록 한국에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민중은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이어갔고 이는 곧 박정희 정권 타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는 미일 안보조약 체제 하에서 일본이 다른 반공국가에 경제 지원을 하고 그 국가들의 공업화를 도우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맨 위에서 수장으로서 지휘하고 그 밑에 있는 일본이 나머지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미국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시스템이었죠. 종속국가들은 공업화 결과 중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지만 대부분 노동집약적 공업제품을 생산할 뿐이었고 일본이 생산에 필요한 필수 부품 등 기술과 자본에 대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정서가 자신들이 한국보다 언제나 한 수 위이고 한국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며 만약 그럴 경우 혐한을 통하여 깎아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 속에 숨어있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의 전략적 선택 위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를 통해 고도 성장을 누린 것은 이번에도 일본이었고 그 결과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5호 체제 하에서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은 투자를 이어갔고 특히 전자산업 부분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며 전후 일본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가전제품의 마쓰시다 전기산업, 오토바이의 혼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세계 최초로 제품화한 소니 등을 중심으로 국민 총생산의 증가 속도가 미국, 영국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며 1968년 일본의 국민 총생산이 미국의 뒤를 이은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어쨌든 세계는 일본의 성장에 찬사를 보냈고 이때부터 샤프, 혼다, 토요타, 사뇨, 히타치, 도시바 등이 국제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까지 슬기롭게 넘어갔던 일본 경제가 멈춘 것은 1980년대 말부터입니다. 이때 일본 경제는 자동차 생산 대수가 미국을 능가하는 등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그에 따른 견제 장치로 미국은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응한 결과 일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취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자 사람들은 모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고 그 불길은 해외까지 번져서 미국의 고층 빌딩과 회사들마저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경제는 침체기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일본의 국민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대출을 받아 구입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소비가 줄었고 소비가 줄자 공장이 멈춰섰으며 그 결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는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냉전은 끝났습니다. 따라서 반공을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온 일본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또다시 자국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한 것인데요. 일본의 정치인과 기업인들도 자신들이 세계 각국에 이미 투자해 놓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을 오랜 시간 동안 원하던 바였습니다. 때마침 1990년에 발생한 걸프전에서 일본은 무려 130억 달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이 결여된 공헌에 불과하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고 군사력이 없는 경제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장기 불황을 탈출할 새로운 전략으로서 군사 대국화가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린 기억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시 한번 군사 대국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메이지 유신 시대의 대정봉환처럼 모든 권력을 하나로 묶어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 일환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역사교과서 왜곡이지요. 일본 우익 교과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범죄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부정하고 자신들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 포기 조항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도 잘못된 것이며 이를 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죠. 패전 후 미 군정은 처음에는 일본을 비군사화하고 민주화 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일본의 건설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공산화 우려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을 곧장 수정하게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 전쟁에 대한 과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1950~60년대를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갈수록 우경화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전쟁 피해국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